요즘에요, 범죄 관련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 생각지도 못한 범죄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 있었군요. 속보 보겠습니다. 대전 은행 강도입니다. 대전에서. 근데 은행 강도를 했는데 오토바이로 지금 4시간 넘게 지금도 도주 중이랍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은행 강도가 발생을 했고 그 강도가 지금 돈을 탈취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데 지금 4시간 넘게 도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도 좀 들어온 거 있으면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 은행 강도 3,900만 원 정도 강탈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도주를 4시간 넘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요. 오늘 워낙 이 생각지도 못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오늘 특별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준비된 이 범죄 얘기하기 전에 지금 갑자기 이제 속보로 은행 강도 얘기가 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은행 강도가 그렇게 자주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 그 총기를 사용한 은행 강도를 종종 볼 수가 그렇죠. 있지만, 영화도 많이 묘사가 되는데. 네, 그 예.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흔한 범죄는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종종 발생을 하는데, 예. 이를테면 주로 좀 취약한 신협이라든가 마을 금고라든가 약간 소형 은행 규모가 작은. 네, 그리고 공통점은 이 은행에 대한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관련인들이 예. 사전에 철저한 계획하에서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통상적으로 답사 좀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점심 시간을 이용했던 것 같고요. 오. 또 고객이 가장 없는 시간, 예. 또 직원이 예를 들면 취약한 근무 시간 예. 등을 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아는 사람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만 이제 이번 그 사건에서 뭐 특별한 뭐 총기를 오.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점은 예. 그나마 뭐 다행한 거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그 소화기에 흰 분말을 이제 사용해서 네, 그 직원들을 어쨌든 이 2명을 사실상 뭐 제압을 한 셈이고요. 예. 그래서 그 3,900만 원을 그 요구를 해서 이제 강탈을 해서 현재 도주를 한 이런 셈인데요. 그렇다 본다면 아마 수사적 측면에서는 예. 사전에 이 지금 신협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작은 은행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사전에 여러 회에 걸쳐서 아마 사전 답사를 했기 때문에 아. 그 용의자에 대한 그 특정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요. 흔적이 남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아무래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도주하는 그 방법 자체가 예. 그 오토바이를 이제 사용한 것 같은데 예. 흰색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지금 막 나온 또 보도에 의하면 예. 요 근처에서 그 오토바이가 그 도난당했다고 또 보도가 된 것 그걸 또 같습니다. 훔쳐서 한 걸로 지금 또.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도주하는 예. 경로까지 마음속의 지도상에서는 예. 내가 이제 그 검거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혹시 오토바이에 의한 추적도 가능하니까 예, 예. 그것도 이제 절취를 한 것 같고요. 남의 걸로. 네, 그 나름대로 아마 그 뭐 예, 변곡이라든가 뭐 도주하는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음. 뭐 삼았기 때문에 예. 이게 일반적인 이제 은행 강도의 그 공통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이제 기동대를 포함한 예. 강력반에서 정말 200명 이상이 지금 그 집중적인 예. 그 추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의 우리가 함의점은 지금 전반적인 우리 국내의 그 범죄 토양이 상당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 더군다나 지금 그 은행 강도의 가장 특징은 예.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즉 그렇죠. 현금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압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 예. 본다면 또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혹시 뭐 도박빚이라든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예, 공공함 예. 이것에 대한 단번에 대한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토바이 타고 4시간 도주인데 도주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곧 잡히라 보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은행 강도라는 다소 좀 생소한 이런 범죄 행각이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다음 정치와이드가 첫 번째 준비한 이 이슈도요. 범죄하고 관련돼 있고요.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키워드가요. 등산도 못 갈 판입니다.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고 신고하라고 소리 지르고
경찰들 많이 왔거든요. 왜 물러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거기가 사는데 산에 이제 내서부터 못 가겠네. 자, 뒷부분에요.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인간,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 지금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저 모습이었어요. 지금 범행 직전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일단 내용 좀 더 정리해드리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등산로에서 대낮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 자가 10시가 조금 못 돼서 금천구에 있는 본인 집에서 출발해서 관악구 신림동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사건이 발생한 거, 이 범죄가 발생한 거는 11시 44분 이전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났고요. 이걸 들은 시민이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강력 사건입니다. 지금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더 보죠.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요.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이게 범행 직전에 CCTV에 찍힌 저 모습이었거든요. 반바지에다가 지금 슬리퍼 차림인데,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용혁 교수님. 사실은요, 이 사건이 많은 분들로부터 깜짝 놀랐다는 반응, 충격적인 반응 나온 게, 이게 얼마 전에 신림역 인근에 있던 그 이른바 흉기 난동 사건. 근데 이게 이 장소가요, 범행 장소가 신림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실상 도심이라고 말이에요. 그 위치다 보면은. 그리고 그것도 대낮에 벌어졌어요. 이전에는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범죄 아닙니까, 이거는요? 네, 그러다가 본다면 소위 그 장소의 이전이라고 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뭐 서현역, 신림역, 그다음에 그 살해에 대한 협박, 또 지금 이와 같은 그 관악산 등산로에서의 범죄에 대한 공포가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그 안보적 침해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인간 안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포로부터의 그 자유, 그것이 가장 기본 그 인간 안보인데 그것이 지금 와해되고 있는 이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그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가 그 안보와 치안 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치안 대책을 조금 더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로 가져가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먼저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범죄에 대한 그 공포감이 아주 지금 그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저 사람의 지금 일단은 강간상해로 의유를 했지만 지금 그 피해자가 상당히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강간범이 사실상 더 살인 미수의 혐의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은 이 악행에 대해서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그 엄벌적 그 메시지를 잠재적 범죄인에게 주는 것, 이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사람의 공통적, 지금 발생하는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그 정부 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일정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만약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공원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 예를 들면 저 공원 자체를 범죄를 못하도록 미리 그 디자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도 필요하고 지방정부도 필요하고 행안부도 필요하고 건설교통부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 국가적 어젠다로서 범죄를 막는 식의 그 접근이 일단 그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저 용의자에 대한 이를테면 범죄 경력이라든가 또 사회관계라든가 성범죄 이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있고 나서 또 이것에 대한 예방책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자, 지금 보니까 뭐 경찰에서 체포가 됐는데 나와 설명을 본인이 뭔가를 했대요. 근데 보면은 CCTV가 없어서 범행 장소로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계획적으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더더군다나요. 지금 이 피해자한테 중상을 입혔는데 양손에 이른바 너클, 이거 손가락에 닿기는 그 쇠뭉치 같은 거 아닙니까? 이 너클을 끼고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너클이요. 윤혁 교수님. 사실은 얼마 전에 워낙 이 흉기난동 사건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호신용으로 너클을 뭐 구입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일단 우리는 통상 많은 분들이 이건
약간 보호를 위한 호신용인가 했는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게 불법 무기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저와 유사한 것을 이제 뭐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불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제품사가 예. 거액의 또 소송까지 당할 정도로 그럼 저건 흉기라는 흉기인 그러니까 거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 모양 자체도 결국은 이제 방어 목적보다는 치명적인 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그 공격의 목적인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저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죠. 뭐 특별하게 금지를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든가 예. 저것에 대한 상품의 유통에 있어서 이력제를 통해서 뭐 제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호신용이라고 저것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예. 사실은 뺏기게 되면은 또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저와 같이 이른바 가해성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예. 치명적 공격 행위를 하는데 사용을 한 뭐 이런 그 불합리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전반적인 좀 정책에 대해서 재정 조정도 필요하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저 같은 그 끔찍한 흉기를 미리 구입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은 바로 이 범행을 위해서 사전에 마음속의 지도상 철저한 계획을 했다. 양손에 껴서 범행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 네, 더군다나 지금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 이른바 그 성범죄자의 그 유형 중에서 예. 급습형입니다. 급습형이. 네, 즉 잠복해 있다가 본인이 원하는 선호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뒤에서 바로 공격을 해서 왜곡된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바꿔 얘기하면 다른 유형은 예를 들면 일정한 관계를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뭐 좋은 달콤한 말도 하면서 이렇게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런 사람은 아주 폭력적이고 그냥 무차별인 공격적인 거죠. 저거는 가리지 않는다 이 뜻이 그런데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그 무차별 범죄 또는 예. 묻지마 범죄의 속성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무차별 범죄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않고 예. 뭐 이른바 뭐 총기 난사처럼 아. 가리지 않은 이런 상태지만 이거는 또 목적도 이건 특정 목적을 갖고 있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묻지마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는 표출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나의 불쾌 감정을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표출이라고 하는 그런 무형적인 것이 목적이지만 이런 그 범죄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을 하고 예. 더군다나 자신이 선호하는 일정한 피해자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른바 좀 물색을 하는 것이죠. 마치 그 맹수가 사냥을 할 때 이렇게 물색을 하면서 표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지금 신림동에서 발생했던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성격과는 조금 궤를 다르다. 좀 달리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이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이 이와 같은 왜곡된 불쾌 감정, 무엇인가 그 반사회적 성향을 불러일으키는 소위 활성화 역할,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체포된 상태예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한다 그러죠. 지금 좀 더 알아봐야 되지만 지금 당 드러난 그리고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요. 윤석 교수님. 네. 이 정도면 신상 공개는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특강법 그 8조 2에 의하면 이 범죄 자체는 그 해당 요건에 충분히 그 부합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 국가가 미리 알아서 이런 흉악범의 얼굴을 모자를 씌워주고 마스크까지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너무 보호한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죠. 예. 이게 그래서 잘 언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CNN이나 뭐 BBC나 뭐 ABC에서 흉악범이 나타났을 때 얼굴을 마스크까지 다 국가기관이 제공해주는 이런 나라는 없는 것이죠. 나라에 따라서는 미디어들이 그냥 바로 공개하는 나라도 그렇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 자체는 너무 그 피의자에 대한 인권 과잉적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사실을 얼마 전에 경찰청장 워낙 이제 흉악범죄가 자꾸 나니까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뭔가 각오를 밝힌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요 사건과 관련된 관련 영상도 좀 있습니다. 보시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제일 가까운 CCTV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미리 그 예방책을 강구하는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가동할 생각입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지금이 특별 치안 활동 기간이요. 특별히 경찰이 각별히 조심하고 신경 쓰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기간이었어요. 근데 벌어졌어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 더 이상 치안이 안전한 나라, 치안이 좋은 나라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서울의 둘레길이나 등산하시는 예.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땅히 사실은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아까 이제 범죄 예방 세페드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둘레길을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등산길을 만들 때 그때 CCTV를 어디에 설치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예.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함께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뒷부분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다중밀집 지역 한 3천여 곳에 경찰 병력 한 12,000명 예. 정도를 투입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뭐 둘레길이나 등산로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럼 못 막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혹시나 있을까봐 걱정해서 거기다 집중했는데 지금 또 한적한 곳에 또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또. 그러니까 경찰 병력을 지금보다 한 10배를 더 늘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과 지금 예. 이런 사건의 유사성은 뭔지 예. 그리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사회적 성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못 견디고 자꾸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일본같이. 그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범죄들이 자꾸 나오니까 많은 고민거리, 걱정거리 그리고 해결할 거리를 자꾸 던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요.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혁 교수님, 지금 저 영상에서 봤던 게 지난 15일 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여성분이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이 여성분 아침에. 근데 아침 대로변에서 이상한 남자가 아마 술에 취한 걸로 보이는 남자가 쫓아와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 가다가 결국 버스에 오르는데 마침 그 버스 기사분이 문을 열어주고 얼른 닫아서 보호가 된 거란 말이에요. 버스 기사분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그 관악산에서 발생했던 그런 끔찍한 그런 사건으로 전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무서움이 이 사건에도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또 일상생활을 편안히 하는 그 와중에 느닷없는 그 사람이 그 등장을 해서 예. 지금 그 여성께서 지나가던 사실상 또 택시에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대로 그분은 파악을 못할 수도 파악을 있죠.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버스 기사께서 저 피해의 그 여성의 그 표정과 행동이 상당히 좀 불안한 것을 예. 감지를 해서 그 문 자체를 그 열어주면서 결국은 저와 같은 상황에서 해소될 수 있는 이른바 그 도움을 준 것이죠. 저는 저와 같은 이제 그 네트워크 치안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그 방향이 되어야 된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예. 아까 잠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경찰력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과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외국의 그 사회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 짧게 설명하면 이 한 도시를 세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예. A 지역에는 경찰력을 2배를 늘리고요. 오. B 지역은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C 지역은 똑같이 둔 상태에서 1년을 관찰했죠. 그런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2배 늘린 곳에서 범죄가 줄었을 더 것이다. 줄 거고 범죄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더 적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그 사회적 그 결과는 예.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똑같았다는 거죠. 범죄율에도 차이가 없고 공포감도 차이가 없다. 늘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의 그럼? 의미는 뭐냐? 예. 경찰 혼자서 자기네끼리만 아. 바꾸면 이것은 범죄적 억지력과 예방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테마 중심의 이슈를 가지고 다른 기관과 함께하는 이런 그 치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지방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신보건기관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요즘 많이 주장했던 것이 범정부적으로 치안 문제를 다루는 예.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하나의 솔루션이다. 뭐이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그 창원 그 사례도 예. 결론적으로는
치안 네트워크 중에서 시민의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기사분이 도우신 거니까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중심의 치안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고 사전에 무엇을 다른 기관과 주체와 정부와 예. 지방 정부와 할 수 있는 전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감시의 눈이 있고 곳곳에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으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위협을 가한 이 남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수사 의뢰를 했지만 아직 그 정확한 용의자 특정은 안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CCTV 등을 분석을 통해서 예. 곧 아마 그 입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제가 또 부언하고 싶은 예. 것은 지금 이런 약한 경찰을 누가 만들었냐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그 위협이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예. 경찰이 적극적인 불신 검문을 한다고 했을 때 예. 과연 사회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신분증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게 과연 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예, 경우에는 적어도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회의 안정이 개인에 대한 인권보다 상대적으로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약한, 저는 지금 상당히 약한 경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공권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사회와 예. 우리 그 법제도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도 함께 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범죄 양상이면은 경찰 혼자서만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해보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우리 사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 자꾸 벌어지는 내용 좀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가 사진에 나와 있는데 8월에 청구해 줄래?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우선 요청을 한다는 뜻인데요.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어요. 굉장히 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뭐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어떤 영장 청구와 관련된 얘기를 또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검찰 조사, 네 번째 검찰 조사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백현동 관련된 건이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 기정사실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요. 그리고 과연 그 청구를 언제 할 것인가? 이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여야의 지도부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양당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또 입법 폭주에 가까운 그동안 그 직회부된 법안들을 또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또 표명하기도 하고, 이 의사일정과 회기 문제는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될 문제고. 자, 김성환 평론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항원 원내대표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8월에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영장을 줄 거면 8월에 해라. 그러면 뭐 회기일 중단해서 아마 비회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9월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8월에 해달라는 건데 왜 8월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죠. 예. 헌법상 권리거든요. 근데 그것에 따른 절차가 바로 체포 동의안 국회 그렇죠. 표결 절차입니다. 국회 표결을 해야 되죠, 네. 그거는. 근데 그거를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검찰에 가서 그냥 영장 심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예. 원래 형식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국회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이 반드시 국회가 있어야 열리고 한다는 있다라면 겁니다. 예,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선 사실은 어차피 지금 검찰 수사가 예.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간다면 예. 청구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외면하기 어렵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미 뭐 천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포기를 예, 한다고 포기하고 했으니까. 영장 심사 받겠다고 예.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당내 분란도 만들어지고 국회가 시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8월 말쯤에 비회기 기간을 며칠 둬서 임시국회니까 불태니까 그때. 그 기간에 차라리 구속영장을 쳐라. 어. 그러면 그때 가서 심사 받겠다. 당당하게. 예. 그럼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비얘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안 된다는 아예 거죠. 비회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니까 그거는. 그냥 표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또 국회 표결하면 몇 표가 이탈이 됐니 뭐 반란표가 나왔니 뭐니 굉장히 그러면 시끄러워질 수 한마디로 있잖아요.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 뜻입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원하고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아. 방탄국회라고 계속 요구를 하다가 예. 국회 왜 쉬냐? 국회가 계속 쉬지도 않고 여는 것은 방탄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잖아요. 왜 쉬냐? 지금까지는 왜 안 쉬냐 그랬는데 지금 왜 쉬냐 그런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상황이 묘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분란일 수 있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자체가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민주당 부담스러워하고 국민의힘은 내심 지금 뭐 어떻게 되나 볼까?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래서 지금 8월 요구를 한다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박광원 원내대표도 약간 8월 얘기 쪽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요.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일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늘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현주 전 의원님, 사실 기억을 돌려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출석할 때도 시점을 놓고 약간 검찰에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었고 요번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8월에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무슨 식당 예약합니까? 이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말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서민들 중에서 범죄 혐의로 인해서 검찰에 출두하거나 예. 영장을 청구할 때 어느 누가 감히 그쵸? 저 이때 언제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오. 자, 언제 나가겠습니다. 언제는 뭐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이유는 알겠어요.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민주당 내 분열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또 회기 중에 오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사실 분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까지의 분위기를 봤을 때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이번에도 과연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어줄까, 손을 들어줄까? 부결시킬까? 네, 부결시킬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의 문제 또는 부결이 되더라도 이 표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표 대 몇 표로 부결됐느냐, 민주당 내 이탈표가 얼마냐. 그게 또 주목을 받겠죠.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분열의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저는 법원의 부담 정도인데요. 예. 만일에 회기 때 이래서 본회의 통과를 돼서 영장 청구 심사에 실질 심사에 청구 나갈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걸 공정하게 심의하는 거에 대해 동의했다라는 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지지만 사실 어쨌든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예. 그 야당의 당대표가 와서 심사를 받는데 법원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근데 비회기 때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법원이 과연
심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물론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예. 법원은 그런 부담을 전혀 가지면 안 되죠.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비회기 때이다. 8월에.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오늘 아까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뭐 우리가 굳이 왜 뭐 8월을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같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검찰이 영장을 과연 청구를 할지 한 다음에 언제 할지 이건 모르겠는데 한 다음에 언제 하냐 이거 가지고 또 정치권 굉장한 또 아마 공방과 신랑이 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몰라요. 그냥 가정을 하면서 얘기를 해본 것 뿐이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요 지금 이른바 법카 의혹이 그동안 있었고 이것도 뭐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제보자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언론에 통해서 했어요. 오늘 이게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보도인데요. 이른바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 제보자 A씨입니다. 근데 기자를 만나서 뭔가 상세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이래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다. 지금은 부인인 김혜경 씨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다.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데 경기지사 때 집에서 쓰는 물건 대거 다 이 법카로 샀다. 그럼 뭡니까? 집에서 쓰는 물건이? 탁상시계, 뭐 커피 믹스, 집에 현관문, CCTV, 건전지 등 이걸 도청 매점에서 구입해 집으로 갔다. 뭐 이런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합니다. 일단요, 이게 공익제보자 A씨의 어떤 설명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또는 이 대표 측에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일단 전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희 교수님, 일단 공익제보의 주장이에요. 이걸 전제로 좀 해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사항이 있었다고 보이는 겁니까? 그럼 이게? 좀 뭐 이재명 대표는 장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장렬한 모습이 안 되죠. 그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는? 이 제보자 A 씨의 내용들이라 그러면은 참 이재명 대표는 되게 가난하게 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재명 대표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치의 한 획을 긋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당 제1야당이자 다수당의 대표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제보자 A 씨의 말을 신뢰성을 갖고 보고 또 이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건 정말 소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일단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이런 주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제보자 A 씨가 이게 매경에서 단독 보도를 했다고요. 제보자 A 씨의 말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느냐 봐야 되겠죠. 여기 대해서 뭐 나중에 어떤 명백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정황 증거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래전에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채용한 의전 담당 비서였단 말이죠. 이건 통상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의전 담당 비서를 채용했다 그러면은 깊은 신뢰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 봐야 됩니다. 그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너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세트가 나옵니다. 이재명 세트가 뭐냐 그러면 호밀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이건 매일 아침에 드시는데 이걸 관용 카드로 썼다. 그것이 월 100만 원 정도다. 뭐 설명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지금 굉장히.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적 이름을 썼다. 관용차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개인차 기름을 사용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직원용 과일이라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 이게 직원용 과일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직원용 과일이 정말 직원들한테 수거했다 주는 과일이 아니고 공간에 올라가는 과일을 직원용 과일로 해서 이게 뭐 월 수백만 원 정도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과연 어제죠?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극단적인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와닿았던 얘기가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려라. 민생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은 죽어도 민생은 살려라.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이재명은 죽어도 생필품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상황에서 시점이 묘합니다. 뭔가 좀 장렬하고 순교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이런 버커 의혹이 나와버리면 정말 쪼잔한 사람이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일단 공익제보자, 제보자의 어떤 설명, 주장이 나왔고요. 이거 대해서 이상희 교수께서 그냥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비트셨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비트도 꼬집으셨는데 일단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나오고 계신데요. 뭐 가서 이제 대변인단에서 활동도 하셨는데 아직 이 공익제보자의 이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직 별다른 입장 설명이 없는 거죠. 지금 아직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민주당은 조금 당혹스러우신 건가요? 그럼 이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면은?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예.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수사나 뭐 이런 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확인될 문제인데 예. 이미 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그 배모 사무관 예, 있잖아요. 배모 씨, 사무관이 이제 10만 4천 원 그 결제한 거 관련해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최근에 1심이 나왔었죠. 예, 시효 때문에 이제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났고 이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수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수사해서 밝혀질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예. 다만 저는 이 사건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예. 1년이 넘은 이 시점에 이게 왜 나왔는가? 그것도 교모하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됐잖아요. 중앙지검 아. 반부패 일부에서 소환 예, 수사를 했는데 또 어제 또 공교롭게도 반부패 수사 2부, 3부에서 김용 전 부원장 재판 관련돼서 선관위 우리 선대위 관계자 2명 압수수색하고 예. 또 송 전 대표의 비서를 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또 이런 타임에 이분이 이런 제보자의 법과 관련 또 제보가 왔다. 인터뷰가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지금 뭐랄까 이렇게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답정 기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는 제보자께서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면 될 것을 그 과거 유동규 씨 하듯이 이렇게 언론의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요 이 법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 수사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수사가 받을 가능성은 차고 넘치죠. 원래 뭐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항상 윤석열 예. 검찰은 수사를 해왔고 예. 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언론사에다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또 체포영장 쇼하고 예. 또 답정 기소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조 속에서 이것도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다라면 당연히 그 가능성은 뭐 넘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 그래서 마지막 민전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이제 답정 기소로 가고 지금 뭐 차고 넘치게 자꾸 뭐가 흘러나온다 지금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아니, 답정 기소라는 건 좀 무리한 예. 주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대선에서 대통령과 경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난 너무 탄압받고 대선에 있다. 져서 지금 이러는 거다라는 얘기 내가 좀 대선만 반복적으로 했죠. 이겼으면 이런 일이 다 없었을 예. 텐데 그 얘기는 그럼 뭐 대선에 이긴 대통령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불법적인 일도 다 면죄부를 받느냐 아니면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은 다 면죄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부적절한 얘기고요. 예.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쓴 경기도지사 시절에 쓴 법화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공직에 있는 본인이기 때문에요. 당사자가 업무 수행이나 관련해서 쓰는 예. 거는 얼마든지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타당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타당하지 않은지를 그걸 따져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예. 것이 이게 무슨 답정너로 무조건 이재명 대표 미우면 기소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그럼 그 편파 수사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예. 중앙지검장 뭐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문제도 지금 대단히 큰 문제로 되어 예. 있고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 장모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예. 관련된 의혹이 12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본부장 리스크라고 그래서 12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예.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게 한 건이라도 왜 있습니다. 그건 안 하고 지금 이거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저희가 그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선 패배자다. 예. 0.73%로 석패한 후보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한 적이 역사적으로 있습니까?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하는 정치로 지금 흐르고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김성환 평론가도 맞아.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의견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간이란 개념을 어떻게 쓸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간을 일종의 사무공간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뭐 급하면은 보좌관들이 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간이라는 사적인 공간이면서도 공적인 공간의 역할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공간에 필요한 물건들을 샀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쓴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가 전개가 그런 되면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그럼 거네요. 또 다른 사람들, 그럼 다른 지자체장들의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공평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원희룡 장관 오마카세잖아요. 또 오마카세까지 진짜 나가는군요. 이게 지사 또. 시절에 5년 이렇게 동안 되면은 밥값을 1억 1천만 원 예, 썼다고 하고 오마카세 33차례에 걸쳐서 한 1,100만 원 정도 결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도 바깥에서 알겠습니다. 좀 식사를 하시지 그랬으면 좋겠다. 요거 저 이상희 교수님께 요거 마지막 어떤 전체적으로 짧게 두 분이 말씀드려야 말씀하니까 짧게 어떤 뭐 반론이나 뭘 주세요 그러면. 뭐 역사적으로 정치에 대한 뭐 대선 패배에 대한 역사적 보복, 정치적 보복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이런 것이 전례가 없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대권 후보가 이처럼 많은 범죄 의혹 사실에 연루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해석을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들이 대부분이 뭐 대장동부터 비롯해서 이 사건이 여권 내부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 야권에서부터 시작점이 어딘가? 시작점부터 그게 시발 자체가 거기서부터 된 건데 여기서 정치 보복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법카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9월 달 정도인데 이인재 전 의원이 법카에 대한 주범, 사용 주범은 김희경 씨가 아니고 이재명 그때 대표다. 그렇게 얘기를 이재명 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찾았다는 거예요. 좀 다른데 뭐냐 그러면은 경기도가 그 카드를 누구에게 교부했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공적 비용을 처리하는데 경기도는 경기도지사한테 교부를 했고 거기서 공적 비용을 처리하도록 했는데 도지사가 그 카드를 교부를 받아서 부인한테 줬고 부인은 그 수행 비서한테 줬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공금에 대한 공적 사용에 대한 이 카드 자체를 거기에 줬으니까 주범 자체가 이런 걸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다라고 이런 다른 각도에서 또 해석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어떤 좀 더 진척된 상황, 뭔가 확인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국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거는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전부터 쭉 하루 종일 진행 중인데 일단 오전에 있었던 모습이 있거든요. 야당 위원들과 어떻게 보면 공방을 좀 벌인 모습이죠.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대해서 입장. 아들이 혼날까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0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런 정도의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 뒤에 말하자면 이분이 하시는 걸 보고 좋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지지하기로 한 겁니다. 공직 후보자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정말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할 수 있어요? 아니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죠. 조국 사태 같은 게 없었으면 그만 얘기하세요. 그 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이게 들통나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예.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신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듣고 보니까 이게 뭐 날이 선거인지 아니면 뭐 대단한 공방을 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지금 전 야당 의원들이 주로 밀어붙이는 어떤 뭐랄까요? 약간 공세를 하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계속 반박하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이번에는요. 여당 쪽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들어보겠습니다.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보고서 이렇게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아니에요. 이 안에 봤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머 자격을 세게 주셔서. 자, 뭐 다각도의 모습 전해드렸고요. 일단 요거 민주당 소속이신 김현정 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상희 교수님 두 분께 일단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김현정 위원장께
민주당은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결사 반대 약간 분위기란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일단 그 이유 말하기 전에 앞에 예. 영상 보니까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걸 보셨어요? 아니, 저렇게 모르쇠, 잡아떼기 그리고 그 청문회하는 태도 보십시오. 뭐 세게 오모해줘서 고맙습니다. 학폭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일부 있었겠죠. 학폭이 있었으면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사퇴해야지. 그리고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 그 예. 박성준 국민의힘 간사께서 예. 그 언론 장악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언론사 동향을 파악한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에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인식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는 이유들이 여기 오늘 청문회에서 다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 지금 저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분은 MB 정부 시절에 방송장악 기술자라고도 불렸고 또 아들에 대한 학폭 문제도 있고 예. 또 부인의 인사청탁 문제도 있고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고 뭐 너무 뭐 이안부 관련된 그 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지금 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어제도 예. 오늘도 저 단독 보도로 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의혹이 많은 분을 굳이 왜 그 방통위원장에다가 그 방통위는 특히나 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조직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예. 또 국내 60% 이상이 언론인들의 80% 이상이 예. 반대하는데도 굳이 이분을 왜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느냐에 예. 대해서 저는 반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결국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해서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방송에 대한 전문가이고 예. 방송에 대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 없어도 예. 그런 분들을 임명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자, 이상희 교수님 들으셨죠?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끈끈이 제가 응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짧게 크게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예. 우선 그 박성중 의원이 언론사 동향 파악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동향이란 말에 너무 부정적 의미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반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이게 동향이란 말 자체가 감시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말 자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그 공적 석상에서 언론사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동향이란 말을 표현을 썼겠습니까? 동향이라는 표현은 영향적 의미로 아마 썼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해석이 돼야 되는 일단 것이고. 그건 그렇게 반박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굳이 왜 이동관 수석을 예. 이동관 특보를 그렇게 좀 방통위원장으로 예. 써야 되느냐, 방송 기술자 아니냐, 방송 장악 기술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2년간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 수석으로 제가 같이 그 비서관으로 저는 있고 수석으로 예. 모시고 2년간 같이 근무했는데 방송 장악의 기술자가 이동관 당시 수석이었다면 저는 기능사 정도 되겠네요. 아,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예. 방송 장악이라는 게요. 저도 뭐 언론하고 공부했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장악이 안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인 미디어 시대까지 해서 10,000개가 넘습니다. 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설사 우리가 가정을 해서 MBC, KBS, SBS 등등 메이저 언론사를 장악을 했다 합시다. 그럼 예. 다른 언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악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예. 것이고 다만 그럼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인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 청문회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이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해소가 됐죠. 청문회의 본질적 의미는 국정을 운영하는 강로들의 자질을 국민들에게 예. 알려서 국민들을 하여금 관심을 유도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정쟁이 장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돼야 되는지 철학적 의미라든가 가치적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견제를 받아야 되지만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서 또는 직무를 수행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와 과정을 가지고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시작도 되지 않는 점에서 견제를 하고 이게 비판을 예. 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의적 인사권에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 제가 잠깐만 짧게 좀 얘기를 예, 한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예, 민주당에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 방통위원장 해임시켰잖아요. 예. 그 이후에 5인이 협의하는 그 방통위에서 여당 출신 의원 2분이서 지금 각종 공영방송 KBS, MBC 이사장, 뭐 예, 이사들 예. 다 해임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가니까 그게 전부 다 저희가 봤을 예, 때는 예. 이게 언론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을 위한 의도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씀 30초 드릴게요.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대통령이 인사라는 것은 기능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저울을 놓고 다루듯이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기능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보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대통령이 이동관 전수특보를 방통위원장 내정하는 것은 환경적 우선보다도 기능적 우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하가 가라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생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풀에서 그나마 이 사람이 지금 현존하는 언론에 대한 문제, 그 생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굉장히 뭐 두 번씩 치열하게 토론하셨는데 사실은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한 유권자분이 제게 말씀하신 걸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요? 알겠다, 싸우는 거는. 근데 그분 말씀이 근데 싸우는 건 알겠는데 우리 삶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라면서 이렇게 똑부러진 설명을 제가 못 드렸어요.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평양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죠. 그렇다면 저 정보위원회는 저런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설명을 의원들에게 해주는 자리거든요. 자, 그 정보가 끝난 뒤에 나온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파악하기로는 1월에서 7월까지 아사자가 24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있음에 따라 불평 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TF를 신설했다는 보고도 함께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3년 초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자, 일단 어제 유상범 의원이 설명을 자세히 했죠. 뭐가 아사자 얘기도 있었고요. 뭐 집단 항의 그리고 무슨 TF요. 너무 뭐가 뭐 범죄라는 게 만큼 뭐 TF까지 북한에서 뭐 비상 조직을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내용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고요. 국정원에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한두 달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 추정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정황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다 지금. 일단 국정원은 아직 파악된 바는 없고 동향을 추적 중이다. 뭐가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국가정보원에서는. 근데 폭발물 테러. 과거 아주 옛날에도 북한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 뭐 폭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사고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뭔가를 노리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폭발물 테러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하나 더 보죠. 북한 올해 폭발물 탐지 장비로 추정되는 장비 수입 등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이게 앞서서 뭐가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신변 불안 때문에 그러는 듯 하다라는 정황. 일단 정황입니다. 정확한 팩트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외부 일정을 수행할 때 보면요. 멀리에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고 있죠. 이게 방탄 가방으로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요.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이게 한쪽 측면에서만 찍힌 노동신문에 지금 공개된 사진으로 보이는데 한쪽에서만 찍힌데 저렇게 벌써 몇 명이 보이거든요. 그럼 반대쪽도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건데 그만큼 뭔가 신병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여러 지금 정황을 쭉 묶어보면 뭔가 확실히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뭐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추이가 아니라 민간인에 의한 폭발 시도다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정황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보위 국정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보통에 따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와 함께 북한 내부가 굉장히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식량난이라든지 경제난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 북한이 또 하고 있는 외국과의 교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물자 공급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김정은의 그 권력을 갖다가 움켜쥐겠다는 그 아주 강한 그 의지 때문에 주민들보다는 군사력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강공 모드를 하면서 북한의 그 민심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예. 아마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주민들 차원에서 더 이상의 이런 궁핍과 이런 예. 불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불만의 차원으로 예. 이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거의 저희가 보고가 예. 받은 적은 없어요. 물론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정보통제령에서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김정은이 억누르려고 해도 이런 불만들을 예.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 문화, K 문화도 많이 들어갔고요. 서구 문화도 예. 많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의 민간 차원에서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아사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몇 배씩 늘어났다. 그다음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항의라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범죄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 추정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뭔가 경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신변경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런데요. 얼마 전, 지난달이죠. 북한에서 한밤중 열병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열병식이면 통상 군대나 무기 이게 등장하는 건데 당시에 시위 진압부대도 모습이 있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미의 사회주의 제도와 미의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무자비하게 쳐갈길 열병식이었어요. 근데 저거는 우리로 치면은 경찰 병력의 모습 같잖아요. 방패까지 들었거든요. 자,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요, 앞서서 정보이 끝나고 설명이 나왔지만 불평 문자를 색출한 전담 TF도 꾸렸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열병식에 이른바 방패부대라고 불리는 시위 진압부대가 등장하고 걔도 등장을 했어요. 저거는 안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건 진압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북한 내부의 진압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저거는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내부가 지금 뭐 소요나 아니면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예.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 버렸잖아요. 예. 최근에 압록강 다리를 거쳐서 처음으로 뭐 태권도단이 버스 2대가 움직였다.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네, 그거 때문에 화제가 될 정도로 외부하고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아마 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식량 사정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고요. 뭐 우리도 민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은 똑같은 거죠. 북한 주민들 그래도 배불리 먹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불만들이 쌓이면은 일정 부분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보도했던 것처럼 하는 쪽에서 폭발물 뭔가 터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소식통의 얘기 이게 사실 확인되지 소식통 않은 얘기. 예, 아직은 첩보거든요. 몰라요. 그 얘기가 뭐 이렇게 보도에 머리로 딱 올라가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하고 나머지 뭐 얘기가 다 이렇게 조금씩 붙다 보니까 굉장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사자 사실은 북한이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에 최소 100만 명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200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불안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기대 섞인 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국정원이 설명하는 것좀 좀 절제한 상황에서 정보를 충분히 걸러내고 난 다음에 수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일단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단 파악해 보겠다. 아직은 잡히는 게 없다. 이런 설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상희 교수님, 근데 열병식의 저 방패 부대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 사람이 좀 뒤틀리면 안 되는데요. 예.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은은 죽어도 민생은 살려라.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예.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렇습니다. 이 북한 관련 보도가 북한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가 블록화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관련 보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이런 보도가 왜 흘러나왔을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죠. 왜 나왔는가 이런 게. 그렇죠.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인데 외곽 지역도 아니고 평양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방패부대까지 동원하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모습들. 이게 북한 내부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많이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뭐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장마당에서 시위 자체가 노골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북한 체제가 상당히 좀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흘러나오게 된 것들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 중에서 이 부분들은 뭔가 던져주는 시그널, 즉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뭐 국정원도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을 못 하고요. 어제 정부에서는 약간 아사자 얘기, 약간 뭐가 항의나 불만 표시들이 나오고 있고 범죄 얘기 뭐 이런 정도 있는데 어떤 테러라든가 저 방패 부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가는 거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탈북 청년이 북한을 향해서 한 소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향해서 한 말이죠.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to say something to the DPRK government in our language.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최고 김정은 위원장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지금요. 뭐 인간다운, 뭐 더 이상 독재,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뭐 마지막 김현장 위원장께요. 사실은 탈북자가 계속 여기저기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우려선 탈북자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상이 되죠. 사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1인 독재 국가 지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저렇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서 가장 큰 노력을 지금 이제 벌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폐쇄적으로 운영한 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이제 자꾸 알려지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실망했던 특히나 경제적으로 민생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분들은 반대로 이런 그 살기 위해서도 역설적으로 뭔가 이렇게 테러도 일으키고 또 이렇게 탈북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이 아사자가 뭐 최근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탈북과 관련된 그 행렬들은 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것도 이제 뭐 내부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 이제 우리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신냉전 체제가 또 공고히 되면서 남북 간의 관계도 되게 강대강 대치 속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의 북한의 체제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군사력에 또 더 많은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민생으로 갈 돈이 주민들 줄어든다. 그게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까지 덧붙여지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주민들의 봉기가 있고 북한의 1인 체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하게 붕괴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예의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미리 좀 대비하고 또 북한을 대화 체제로 좀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주죠. 지금 대결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북한에 무슨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나오고요. 전문가분들이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지요. 자, 키워드가 명확하네요. 캠프 데이비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미국으로 갔죠? 도착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오늘 밤부터 캠프 데이비드 쪽에서 어떤 일정이 시작이 되고 회담도 있고 이런 걸 좀 보입니다. 뭐 상황은요. 그리고 내일 정도면 구체적인 어떤 결과라는 거 이게 알려지겠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도착한 모습 그리고 과거에요. 과거에 200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었거든요. 그 모습까지 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유익한 이야기를 아주 가슴을 열고 싶은 이야기예요.
과거 영상 오랜만에 봤네요. 이건요. 자, 요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지금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나와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별거일 수도 있는데 이번 3국 정상회담, 세 나라의 정상회담이 왜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리는 겁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 방문을 했죠. 예. 그 열병식 굉장히 군사적이고 딱딱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주석단에서 삼국이 연대를 갖다가 공고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예. 한미일은 조금 편안한 자리에서 이게 캠프 데이비드가 굉장히 사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발을 디딛는 순간부터 침묵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미일 공조는 조금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도모하면서 조금 여유로운 장소에서 그러니까 북중러와는 조금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은 열병식 당시의 북중러 공조의 모습을 그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잔영을 조금 상쇄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쪽의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약간 보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도 읽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형식 측면에서는 이제 장소가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았어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 당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뭐 교류를 하는 모습도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내용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뭔가를 좀 예고를 해준 거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할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원칙, 하나는 정신, 그리고 큰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향 이걸 담았다. 이게 이제 공개될 수 있다, 될 것 같다. 이 설명이 나왔거든요. 근데요, 지금 김태호 1차장이 저 설명과 함께 또 내놓은 설명들이 지금 영상에는 없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미일의 어떤 이런 관계는 북핵 억제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범지역 협력체로 가는 거다라는 설명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죠.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가 중국을 향한 메시지 이럴 수 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알게 모르게 중국 견제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그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외교가 여태까지는 한반도 그다음에 동북아를 뛰어넘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어떤 성향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외교적인 지평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좀 확장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 말에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비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른바 이제 인태 전략 이런 나온 게 그거죠. 사실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모두 다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비해서 영내 관여를 갖다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를 하는 외교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캠프 데이비드 이 정상회의는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고요. 반드시 뭐 중국을 또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국가들이 이 영내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겠다고 하면은 3국이 공조를 강화해서 대처하겠다.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쪽이 우리에게 좀 더 외교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럼?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정책 대표적인 슬로건이 글로벌 중추국가 아닙니까? 여태까지 한국의 외교가 한국 이만큼 뭐 국력 신장이 됐는데 사실 너무나 이 한반도 그다음에 동북아에만 국한된 외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국격에 걸맞는 그런 좀 기여 외교, 공헌 외교,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지금 자유주의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한국이 수호를 하는 데 앞장서고 강화를 하는 데 앞장서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미일 정상회의 우리 시간으로 저 밤 아마 자정고 무렵쯤에 구체적으로 열릴 것 같아요. 아직은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지만요.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쯤이면요.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 중국은 뭐 관영 매체가 사실상 중국 당국이죠. 관영 매체니까요. 근데 여기서요.
굉장히 좀 험악한 얘기인가요? 이런 사설, 그러니까 주장을 쓴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황구시보죠? 유명하죠? 황구시보? 약간 거친 주장 많이 하는 걸로. 근데 이런 얘기나 사설을 썼는데 한국이 지금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진흙탕에 빠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요. 캠프 데이비드 초대받은 것은 유치원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 그러면은 한국은 유치원생, 선생님은 미국?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중국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불편해하고 불만을 갖고 저걸 한 것 같거든요. 자, 임재천 원장님. 네. 지금 중국은 뭐가 이렇게 불편한 겁니까 지금? 그 한미일 삼각 공조가 예. 중국의 관점에서는요, 이게 동북아판 나토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토면은 동맹이죠. 군사 동맹이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요, 예. 동맹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한국과 일본이 국내 정치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 안 그래도 지금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 더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동맹으로 일단 이 협의체를 발전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3국이 정상이 이제 별도로 처음 만나는 것이거든요. 12번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 다자 외교의 장에서 사이드라인에서 약간 만났어요. 부수적인 회의처럼 예, 비춰졌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별도로 3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이고 그게 처음인데 마지막이 아니랄 거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리화되고 제도화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물며 동네에 동호회를 갖다 결성하는데도 그 동호회의 어떤 비전이 뭐고 원칙이 무엇인지를 갖다 규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관들을 만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이런 협의체를 규율하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은 역시 비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가동할 것인지에 예. 대한 어떤 좀 원칙론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요. 제 생각에는 중국을 갖다 콕 집어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갖다 견제하는 그러지는 협의체다. 않을 거다. 예, 그런 부분이 명문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동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금 국내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도 아까 살짝 해주셨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요. 사실 안보와 관해서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뭔가 맺고 있는 것 중에 쿼드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인도도 들어가죠. 쿼드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쿼드와 한미일 이 협의체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뭐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예. 게 굉장히 광활합니다.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정의한 것을 보면은요, 예. 동북아도 포함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요즘 어떤 다자주의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소다자주의가 결성되고 있어요. 쿼드 말씀하셨고 또 미국과 영국과 호주 사이에 군사 정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기술 동맹이라고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오코스도 지금 발족이 됐고요. 이제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의체가 발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소다자주의 안보 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뭐 미국의 정책이기도 하고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제도화가 되고 정례화가 된다면은 쿼드에 버금가는 그런 안보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마 3국 세 나라 정상이 친교했던 모습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진지하게 회의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좀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거 잠깐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오전 새벽쯤이면 구체적인 결과가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